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대단하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그리고 국가대표 A매치 경기를 통해서 이제 뭐 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계적인 레벨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뿐만 아니라 아주 인성도 좋고 매너도 좋고 특별히 베트남전에서 또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보다 약체고 또 이미 많은 골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베트남도 정말 박항서 감독님께서 잘 키운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들도 스코어에 관계없이 그렇게 대패를 했는데도 끝까지, 또 더구나 또 친선 게임에서도 그 레드카드 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베트남 모습을 보면서 베트남도 굉장히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실력이 있고 또 인성도 좋고 또 청렴결백하고 또 정직하고 이런데 정말 우리 정치는 너무 저질이고 수준 이하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삼성과 같은 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참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정치권에 의해서 검찰과 사법부와 또 언론과 이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키는 그런 아주 저질스럽고 유치한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창당됐을 때에 바로 이미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정치가 엉망이 되면 경제도 망가지게 되고 또 청년들의 미래가 없어진다. 청년들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세계 무대에 나가야 되는데, 청년 때부터 줄 서고 또 인맥과 학연과 지연과 이런 데 줄 서고 눈치 보고 또 편법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될 때 청년들의 미래만 암담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그때부터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구호를 가지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또 조원진 대표님께서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공화당은 정치사관학교와 같이 아주 확실한 이념, 가치, 체제교육, 또 국가관, 그리고 청렴결백한 정치자금 운용, 그리고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민생을 돌보는 봉사와 희생의 정신, 그리고 자유통일. 그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청년들의 미래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통일 과정에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최근에 계속 방송에 나가셔서 정치 삼국지, 정치 제3지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승민과 이준석, 즉 집권 여당에서 뛰쳐나간 사람들하고 또 비명계에서 쫓아난 사람들이, 또 김태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3지대를 형성한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현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정치 삼국지는 바로 여야 양당의 이러한 부패 정치에서 정말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올바른 이념과 가치와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보수를 다시금 재건하고 종북 좌파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제3세력으로서의 정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사국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여당, 기존의 야당,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뛰쳐나간 정말로 이념도 가치도 없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또 여야 양당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제3지대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그런 집단, 그리고 올바른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 공화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는 세력. 그래서 정확하게는 정치 사국지가 되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정치 삼국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6개월 정도 다가왔죠. 내년 4월 10일 날인데,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비전은 아마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250개의 지역구 중에서 약 150개 지역을 우리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을, 실력 있는 청년들을 공천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명당 1억 정도의 선거 자금을 당에서 도와주면 15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정치 혁명을, 그래서 250개 지역에 150명의 청년들이 출마를 했다. 그것도 실력이 있고 또 영어는 기본이고 제3 외국어를 하는 3개국어를 하고 또 인성도 좋고 청렴결백한 그런 청년들이 출마하게 되면 정말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까지도 50석 비례대표까지도 하면 놀라운 올바른 정치개혁, 정말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 조 대표님하고 저도 그렇지만 선발할 수 있는 인재 자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주호 청년이 또 입당 연설을 또 멋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1인당 1억 정도, 15억 정도의 최소한의 깨끗한 정치 자금이 필요하다. 깨끗한 정치 자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당에다가 후원하면 그게 깨끗한 정치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 개인에게 후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부패의 빌미가 되지, 정당의 특별당비라든지 후원금으로 내면 정치 자금에 전혀 문제가 없는 깨끗한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실 청년들이 모든 그 시대의 주도를 이루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하더라도 지난주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1947년도 서윤복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아닙니까? 23살의 청년이 결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미 군정기관이지만 1위를 함으로를 통해서 그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리셉션을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맺힌 것이 바로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청년의 얘기와 함께, 그리고 또 다음 주는 10월 26일 날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제 44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26일 날 당일에는 우리가 1시 30분에 현충탑에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2시에 박정희 대통령 모셔서 공식 추모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는 국부 이승만 박사 묘소를 참배하는 일정이고요. 그리고 그 주간 토요일 날 28일 날 공식적으로 12시에 서울역에서 이제 추모제를 하고 1시에는 제248차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바로 정치 사국지, 정치 삼국지, 보수 대통합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 공화당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는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50년 4월 19일 제5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우리나라 한기영 선수가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송윤길 선수가 있고, 송기륜 선수가 있고, 송기륜 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송길륜 선수가 됐고요. 3위가 전윤칠 선수가 됐고, 또 감독금 교체로 송기정 선수가 나갔는데, 최초로 한 국가에서 한 종목에서 1, 2, 3위를 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왼쪽이 이제 보스턴에 도착해서 연습하는 함기용 선수의 모습이고요. 또 이 당일날 4월 19일인데도 굉장히 보스턴이 눈보라가 휘날 정도로 굉장히 추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30km 지점에 이제 그 하프브레이크 힐이 있죠. 상심의 언덕이라는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보라에 또 비바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3번을 걸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위를 꼬리하는 장면이 가운데 사진이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었죠. 월킹 챔피언. 그래서 3번 걸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이 됐다 해서 월킹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들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이 이제 우승 후에 뉴욕에서 그 유명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역시 세계 최초로 육상 종목에서 4관왕을 기록한 100m, 200m, 또 멀리뛰기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서 4관왕의 기록을 세운 조시 오웬 선수하고 기념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촬영을 했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1, 2, 3위를 하니까 이거 정말 센세이션한 일 아닙니까? 단일 종목에서 한 국가, 대한민국이 1위, 2위, 3위를 했다. 더욱이 47년도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미 군정 당시에 태극기를 달고 나갔지만 이 50년 대회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하고 12월 12일 날 유엔의 인준을 받고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공식 국가로서 정식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를 달고 세계 대회에서 나가서 1등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센세이션한 사건이죠. 그래서 기자회견할 때 또 이 함기용 선수가 또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잘 뛰느냐. 3년 전 서윤복도 그렇고 이번에 1, 2, 3위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최초로 이제 한국 문화를 세계화한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김치, 또 된장, 고추장 이런 걸 먹어서 잘 달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회견해가지고 또 한국 문화를 세계화했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역시 국제 외교 활동을 하고 또 우리 교민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일본인, 중국인, 인도인 보다도 정말 그동안 식민지에서부터 이민 와가지고 굉장히 수치와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은 한국인들이 이 마라톤 사건 때문에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죠. 그래서 상대도 안 해주던 한국인을 이제 대우하고 존경하고 초청하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킨 또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미국 전역을 다니다가 또 일본을 일부러 또 경유하죠. 그래서 일본을 경유해서 또 역시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꿈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일본에서 시범 경기처럼 한인들하고 뛰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5월 20일 날 귀국을 합니다. 1950년 5월 20일 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기정 감독님하고 또 가운데 함기용 선수 그래서 화환을 받고 있죠. 자, 여러분 잘 보시면 5월 20일이면 이제 한 달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6.25 기습남침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세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 서윤복 때는 미 군정청 당시였고 이제 정식 대한민국 국가로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우승한 선수단을 경무대에 초청해서 눈물로 치하를 하죠. 이승만 박사님이 굉장히 눈물이 강인한 분이라 눈물이 별로 없으신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이승만 박사님께서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특별히 이제 애국이라든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라 이때도
눈물 흘리면서 취하를 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41년 동안, 즉 1904년, 자신도 청년 시절이죠. 이때 29살이었었는데 29살 때부터 1945년 환국하기 전까지 41년 동안 해외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너희들은 외교관 몇백 명을 보낸 것보다 훨씬 큰 애국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멘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막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각국과 수교를 맺어 나가는데 이제 미국 또 프랑스, 영국 이런 정도로 이제 수교를 시작하는데 이미 전 세계 약 150국가에 외교관을 보낸 것보다도 더 큰 애국을 했다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왼쪽은 이제 그 서윤복 선수하고 또 기념 촬영한 사진인데 이때 또 이제 함기용 또 선수가 자신이 받은 메달을 이승만 박사에게 또 걸어드렸죠. 물론 나중에 이제 찾아갔지만.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경무대 뜰에서 또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 가운데에 외국인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바로 미 군정청 때 서윤복 선수를 보냈던 미 군정청의 정확하게는 체육교육이 아니라 바로 사회교육, 소사이얼 에듀케이션 담당의 스메들리 여사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죠. 이 윤치원 내무부 장관이 사실 초대 내무부 장관이면서도 독립과정과 독립운동 때와 또 건국과정에 정치자금을 이승만 박사의 청렴결백하게 정치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서인복도 그렇고 함기영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외국을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또 경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가 예산으로도 부족하니까 결국 이승만 박사님이 이런 정치자금을 이용해가지고 청렴결백하게 도왔는데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윤치영이 이때는 이제 초대 내무부 장관을 끝내고 프랑스 공사로 활약을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한 국가가 국제대회 한 종목에서 1, 2, 3위를 수상한 그런 최초의 기록을 대한민국이 세우게 되었죠. 이 기록이 이제 2007년도에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에티오피아 선수가 1위, 2위, 3위를 차지하면서 57년 동안 수립된 신기록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1위, 3위 하는 게 있죠. 뭐죠? 여자 양궁. 여자 양궁도 한국 선수들이 1, 2, 3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자 골프. 여자 골프도 1위, 1위, 3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이 함기영 선수와 송기륜 선수와 전윤출 선수의 이 보스턴 마라톤 사건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북한 공산 집단의 기습 남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기습 남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이승만 박사가 국제 외교력을 총동원시켜가지고 미국과 자유우방국들을 움직여가지고 UN 22개국을 파병하게 합니다. 그래서 UN 22개국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병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1, 2, 3위를 한 이 청년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신생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전투병 16개국, 의료지원단이 5개국이 아니라 6개국입니다. 최근에 독일이 파병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6개국이 돼서 22개국이 되고요. 김영삼 정부 당시까지는 21개국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전투 파병 16개국과 의료지원단 5개국을 나눴거든요. 원래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생병이 무기를 휴대하고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한 병사들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전도 하게 되고 또 희생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병하고 동일한 게 위생병입니다. 또 야전병은 뭐 그야말로 야전에서 활동하는 야전병은 메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같이 22개국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자지원국 39개국에서 이 자유우방국, 그러니까 공산주의 계통의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우방국들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의 정치 때문에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마스는 정권입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지배하는 아주 테러 집단의 정권이죠. 웨스트뱅크,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정권은 좀 옹본한 정권이고요. 이 가자지구 쪽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테러 집단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죠. 그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때 전투병을 파병하려고 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도 중동 국가와 전쟁을 치르면서 독립을 했고 자유우방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서 전투병을 파병을 하려고 벤구리온 수상이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도 이제 종북좌파 사회주의 계열의 마팜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전투병을 파병하지 못하고 식량이라든지 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서윤복은 대한민국 건국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건국의 청년이라고 한다면, 이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 외교력을 발휘하게끔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과 인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 함기용과 송기륜과 전윤칠 선수는 대한민국 구국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 1, 2, 3위를 통해서 결국 한 달 후에 6.25 남침 때 유엔에서 자유우방국을 파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1950년 6월 25일 날은 서울운동장, 동대문 운동장이죠. 거기서 제2회 학도 호국단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또 이 함경 선수도 고려대학교 육상부 장학생이니까 거기에 또 출전해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나면서 피난을 가라 했는데, 자, 여러분, 북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북한 정권의 최적이죠. 최악의 적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북한이 기습남침하면서 사살하거나 체포해야 될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포츠계에서 누구예요? 서윤복과 함기용, 또 송기륜, 전윤실 선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한란 박사, 또 이명신 박사, 그리고 모윤숙, 이 세 명의 여성 지도자들은 아주 사진을 가지고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체포 사살하려고 아주 발악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당연히 함기용도 이제 체포와 사살이 1순위 돼가지고 이제 잡으러 오니까 그 정보를 주니까 이제 함기용이가 동대문 운동장 구석에다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 메달을 이제 땅에다 묻었죠. 그리고 자기 고향인 이제 춘천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춘천에 2005년도에는 이제 함기용 동상이 건립돼가지고 제막식을 한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춘천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민위원들이, 또 이 북한 특수부대들이 함기용하고 그 가족들을 체포하려고 아주
탈환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몰래 나왔는데 인민군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그 전에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뭐 인민군의 복장이 어떤지 국군의 복장이 어떤지 정확히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서울 수복 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인민군이 패전할 때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인민군이 퇴폐하니까 당연히 이제 국군이 해방이 돼가지고 올라온 줄 알고 대한민국 국군 만세를 부른 거예요. 인민군 앞에서 대한민국 국군 만세를 부르니까 이거 뭐 직결처분 처형감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인민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나는 민청위원장이다. 이 춘천의 민천위원장, 민주청년위원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의 제일 중요한 조직이 민청하고 여명 아닙니까? 여성동맹과 민주청년동맹인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속이니까 야 지금 국군이 유엔군이 서울 수복해가지고 진격하는데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인민군하고 함경호가 같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적당한 때에 도망을 했죠. 그랬더니 뭐 뒤에서 총을 쏘고 하지만 뭐 달리기 선수가 얼마나 잘 뛰겠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서 이제 그래도 이제 안심 못하고 방공호에 숨어 있는데, 이번에는 인민군 복장을 한 이사단 17년대, 즉 서울 수복 작전에 참석했던 17년대 특수부대 그 수색대가 인민군 복장을 하고 있다가 이 함경 가족을 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또 모르고 인민군 복장을 또 당연히 했으니까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민군을 봤잖아요. 그래서 인민군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인민군 만세를 부르니까 이것도 국군한테 이제 총살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국군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함경이가 그때 이제 자신 있게 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날 죽여라. 내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우승한 함경이다. 그랬더니 국군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마침 그때 이제 청주고 출신의 육상 선수가 마침 그 17년대에 입대해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함경이를 알아보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보니까 아버님 함자가 보이고 해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또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6사단이 이제 춘천으로 오면서 6사단장 김종호 사단장한테 또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역사라는 게, 자, 함기용 청년은 그 당시 직접 체험했는데, 자서전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사단장 김종호 장군이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이 있었지만, 바로 헷갈린 거예요. 즉, 함기용 청년이 살아난 거는 이사단 17년대고, 나중에 6사단장 김종호 사단장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2사단장 김종호 사단장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바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역사의 한 시대를 우리가 했어도 시간과 날짜와 사람과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오히려 후대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이 역사 특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경 이 청년도 나중에 이제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헷갈려서 이사단장 김종호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김종호 장군 이사단장을 한 적이 없죠. 제6사단장하고 나중에 그 유명한 백마부대 제9사단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het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건국과 구국 과정에 이 청년 스포츠맨들의 이런 역할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공화당의 비전은 바로 참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와 또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테니스를 많이 이제 보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에 쇼츠들이 계속 뜨는데 바로 그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탁구의 신유빈 선수 경기하는 모습을 나중에 이렇게 쇼츠로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대단한 청년들이면 정말 실력도 또 인성도 또 매너도 또 당연히 청렴 결백하겠죠. 어떻게 스포츠 분야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또 법을 안 지키고 심판을 매수하고 이래가지고는 세계적인 레벨이 될 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우리가 잘 선발해서 이 청년들이 정치 국가대표로 국가대표 정치가로 우리 공화당이 키워나가는 그런 소망이 있고 얼마든지 자금만 준비가 되면 선발할 수 있는 인재들은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길러냈는데 그 대한민국의 이 교육제도, 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미국식 교육제도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권면해가지고 듀크 대학을 졸업하고 케네디 교육대학원에서 그 케네디 교육대학원에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무슨 과가 있는고 하니 대학 총장과가 있습니다. 아예 그 교육대학원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학을 개혁해보라는 그런 비전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학 총장과를 졸업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또 역시 국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보좌관 역할을 하다가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오고 지금 이제 변호사로 있는 그런 여자 청년도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 사람당 1억씩의 선거자금, 정치자금만 후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인재들은 조원진 대표님도 그렇고 선발할 수가 있어서 정말 놀라운 정치 혁명을 다음에 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2부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자,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세계사적 통치력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은 놀라운 통치력의 결과입니다. 국비승만 박사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뭔고 하니 바로 언행일치의 정치입니다. 즉 혁명 공약을 그대로 100% 정도가 아니라 100배로 성취했죠. 그래서 자기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 그게 공약 아닙니까? 혁명을 한 공약. 내가 왜 혁명을 했는지, 혁명의 그 국민한테 제시한 공약을 100%가 아니라 100배로 성취한, 즉 뭐예요? 언행일치죠. 정치가가 약속했으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그 언행일치. 그래서 혁명을 시작하고 서거하실 때까지 18년 동안 처음과 시작이 아주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즉 18년 동안은 오직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와 흔들림이 없이, 벗어남이 없이 일치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바로 오른쪽 사진이 바로 5.16 혁명 하고 18일 날 바로 육군 사관학교가 행진할 때 시청 앞에서 사관생도들을 바라보는 박정희 소장의 모습인데, 칼라화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지막 10월 26일 날 삽교천 종합개발사업 삽교호 준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땀 흘려 넓힌 농토 기름지게 가꾸자. 그래서 혁명공학 중에 하나가 가난에서부터 국민들을 구제한다는데, 이때는 완전히 이제 식량 자급자족하고 해외 수출하고 또 영토도 넓히고
해서 새마을운동도 완성하고 그런 단계였는데 바로 정확하게 첫 번째 특징은 언행일치의 정치가였다. 언행일치의 정치였다. 오직 자기의 약속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18년 동안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변화 없이 활약해가지고 공약을 100배, 100%가 아니라 200%가 아니라 100배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수출을 100만 불을 목표했는데 바로 200만 불, 1억 불 이렇게 성취한 통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의도에 이제 식당에서 어떤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식당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넥타이를 이 태극기하고 우리 공화당이 같이 디자인된 넥타이를 메고 갔더니 그 식당의 마담이 아주 태극기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극기보다도 태극기 밑에 있는 우리 공화당을 소개했죠. 우리 공화당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일관성 있는 분입니다. 아주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일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바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기념일을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국가 기념일 수준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정신을 계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특징을 mon고하니 정치의 본질이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민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아서 여러분 5.16 혁명 이후에 하나의 군사혁명이 또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아니고 정치 안정 속에서 질서 속에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붕을 이뤘죠. 여러분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일성이가 이밥에 쌀밥이라는 거죠. 이밥에 고깃국 먹고 또 비단 옷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김일성의 약속이었는데 3대 세습 정권이 이어질 동안 70년 동안 오히려 일제시대보다도 더 가난하고 굶주리고 못 살고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정치가 뭐라는 거를 알긴 안 놈입니다. 그죠? 이 밥에 고깃국 먹고 또 비단 옷 입고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걸 실천 못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완전히 선진국으로 정말 요즘에 뭐 쌀밥을 안 먹을 정도니까 그리고 패션도 세계 최고가 됐고 또 최첨단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바로 국방과 경제 이거를 동시에 부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제 오늘부터 한번 짚어보겠는데 자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당시의 상황을 아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이제 박정희 의장의 5.16 혁명이 반공무혈 구국혁명이라는 사실을 미국 케네디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케네디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혁명 이후에 바로 CIA에서 보고를 했죠. 박정희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런 애국혁명이요 자유혁명이요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반공 혁명이요 또 무혈혁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혁명이었다 해서 인정을 받고 케네디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방문하는 게
그것도 11월 14일 날 생일날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11일 날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세 생일 때 이것도 굉장히 국가적인 정말 축복이죠. 그러니까 상대 국가 원수의 생일날 일부러 초청을 해주는 그런 최대한의 예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11월 11일 날 국가적인 최고위원회 박정희 대장이 미 케네디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받고 바로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서 출국 인사를 하고 국가 사안을 협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계시고 현직 대통령에게 행정부, 국가제거채권위라고 하는 행정부의 그런 역할을 하는 집권, 정권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환담을 하고 출국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인데 바로 왼쪽이 바로 내각수반, 즉 내치를 감당하는 내각수반 송효찬 장군과 그리고 합참의장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호 중장 육사단장 출신의 환송하는 그런 모습이고 박정희 대장이 대장으로 진급해서 가죠. 그래서 11월 1일 날 대장으로 진급해서 가기 때문에 대장 깃발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혁명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이 우방국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이제 고담 장모부터 나오는데 자, 고담 사진 보세요. 자,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을 경유합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을 경유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춘 국빈으로 초청을 하니까 일본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뭐 일본의 입장에서야 미국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자, 일본 역사상 한일 관계 역사상 어떤 의미에서 국제 의전 역사상 그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공항까지 나와서 기자회견에 배석하는 일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왼쪽 사진에 보면 바로 우리나라 코리아 에어라인을 이용해서 하네다 공항에 내려가지고 도착 일본 기자회견 하는 모습인데 박정희 의장의 모습인데 오른쪽에 통역하는 사람 있죠? 바로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일본의 현직 수상 이케다 하마토 수상이 서 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 국가 지도자도 이제 대통령도 아닌데 바로 혁명의 지도자인데 일본 이케다 하야토 수상이 이렇게 배석한 모습이고 오른쪽에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케다 수상 간조로 영접해서 걸어가는 모습인데 바로 오른쪽이 바로 이케다 하야토 수상과 그리고 박정희 의장과 대화하는 분이 바로 고사카 젠타로 일본 외무 대신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박정희 혁명가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예우를 갖추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청년 지도자로 그렇게 예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세 생일 때 국빈 초청을 또 하셨고요. 그래서 14일 날 워싱턴 DC에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것은 존슨 부통령 이하 러스크 국무장관, 우리나라 이제 외무장관이죠. 그리고 합참의장 램니처 대장, 해군 참모총장 앤디슨 제독, 즉 존슨 부통령 이하 3부 요인과 그리고 미국은 사군이죠. 해병대까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이 최고 지도자들이 나와서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공항의 트랩에 내렸을 때에 존슨 대통령이 환영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옆에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군인이 바로 램니처 미 합참의장인데 이분이 바로 박정희 장군과 6.25 참전용사입니다. 즉 박정희 소령이 육군 정보국에 있을 때 이분이 미 공수 사단장으로 참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 있죠.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1956년도에 폭설 사건 5사단장 때
렘니처가 유엔군 사령관으로 그 장병 위령식 때 관련됐던 분이 바로 렘니처 대장으로 이미 박정희 장군하고는 그야말로 전우이기도 하고 또 50년도, 55년, 56년도에 유엔군 사령으로서 또 박정희 장군은 오사단장으로 이런 인연이 있는데 이제 미 합참의장과 혁명의 지도자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과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뉴스가 서양의 천재와 동양의 천재가 만났다. 44세 동갑이 만났다. 그래서 케네디와 대담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바로 박정희 의장이 선글라스를 끼운 이유는 바로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고 또 필요하고 하면 눈에 충혈이 생겼기 때문에 눈에 충혈이 생겨서 그걸 이제 가리려고 이런 선글라스를 썼던 건데 이걸 이제 종북 좌파가 무슨 컴플렉스니 어쩌니 하는 그런 거짓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가운데 통역하는 분이 바로 폴 크레인 선교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키운 제주 여수병원의 폴 크레인 선교사,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이승만 박사와 아셨던 분이고 전주 예수병원의 이 폴 크레인 선교사, 즉 무슨 말입니까? 이승만 박사 때 키워오는 그런 인재들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한강을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에 중요한 예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중요한 사진인데 바로 누굽니까요? 벤 플리트, 전 유엔 전 미팔군 사령관인 벤 플리트, 즉 박정희 의장이 혁명가로서 미국 군부와 미국 행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벤 플리트 장군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고, 즉 박정희 장군과 미리 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일생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제가 더 말씀드렸겠지만 바로 1961년 4.19 때 이때 혁명을 할 줄 알았어요. 즉 4.19 때 1주년 때 종북좌파가 횃불 시위를 한다든지 과격 시위를 하면 그거를 제압하는 명목으로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벤 플리트 장군은 그런 줄 알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유학파인 청년 엘리트 그룹 장교들이다. 그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또 종북좌파가 정부를 알고 침묵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5.16이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5.16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때 맥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바로 미국에서부터 후배 아닙니까? 맥구로더는 미팔군의 후배 아닙니까? 바로 벤 플리트 장군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미 장성은 개입하지 마라. 그런 이제 지시를 내리고 해서 미국의 군부의 지지를 받고 미 합참의 지지를 받고 아까 보셨잖아요. 렘니처 다 이게 다 전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박정희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또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자로 대한민국을 구국하기 위한 혁명이라는 걸 인정을 받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벤 플리트 대장이라 미국에서 기념 촬영한 것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 유명한 유양수 장군, 박정희 대통령을 도왔던 유양수 장군이 국방외교위원장으로 같이 사진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한 달 후에 12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의 내용 들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상 한번 이번에 본인이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을 위시해서 미국의 지도자들이나 미국 국민들을 만나는 기회마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현재 두 가지 커다란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 당면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계속 이것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동시에
우리 한국은 자, 끝났습니다. 빈곤을 타파하고 자, 들으셨습니까? 국민들의 생활 자, 수준을 보세요.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 두 국방 가지 문제는 안보와 경쟁 이 두 가지 모순된 것을 같이 이율 동반성장시킨다는 배반적인 그런 것은 성격을 힘들다는 거죠. 떼고 당연하죠. 있지만 국방을 우리가 군사력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자면 경제가 희생이 돼야 되겠고 경제 재건을 하자면 희생이 돼요. 군대 그래서 이 이율 군사력의 강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성취를 희생이 위해서 돼야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모순된 두 가지 이걸 법을 완성하는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겠다. 지도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달성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반공이라는 것은 국방 안보와 하는 것을 제가 가는 곳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그러한 역할. 자,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걸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통치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가능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싱가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이율 배발적인 이 자원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부흥시킨다는 그거를 우리는 해야만 한다. 여기에 이런 천재적인 능력이 발휘가 됐던 것이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 이승만 박사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조 경제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억 불일 때 8억 불을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지요.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 하야와 함께 원조가 줄어들으니까 이제 장면 정부가 어려워졌고 이제 혁명을 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부터 뭘 해야 돼요? 자립경제를 해야 됩니다. 자립경제. 그런데 자립경제를 하려고 해도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혁명을 인정을 받긴 받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립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차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바로 그래서 미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정이양을 하고 제5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1년 만에 바로 서독을 방문해서 차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차관조차도 얻기가 쉽지 않죠. 왜?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돈 빌릴 때 기생 빌려줍니까? 담보가 있어야 빌려주지. 근데 하물며 국가 간의 차관은 뭐 억 단위, 억 달러, 1억, 2억 달러인데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이제 차관을 통해서 그 차관을 자금으로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이걸 그래서 자립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4년 12월 8일 이제 5대 대통령이 되고 1년 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독을 방문해서 서독에 르부케 대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특등 십자 대공로 훈장을 받고 독일 측으로부터 또 르부케 대통령에게는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 때부터 꿈꿨던 이제 라인강의 기적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일으켜보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에하르트 수장하고 투자협정을 맺으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일어나는데 이미 뭐 1963년도 케네디 대통령 장례식 때 그때 이제 바로 재무부 장관에서 수상이 됐을 때 이미 만나서 또 이렇게 1년 전부터 만나가지고 안면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유명한 대화가 바로 만나자마자 에하르트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왜 혁명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딱 두 마디 질서와 경제 개발이다. 질서와 경제 개발이다. 그래서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국가 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경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에서 심판이 제대로 해야 경기가 재밌어지고 경기의 룰이 제대로 지켜져야 그래야 질서 있는 경기에 있어서 재밌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 것.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 약 100개국이 120개국이 됐는데 그 나라들이 왜 발전을 못해요? 국가 질서가 없거든요. 얘가 군사 혁명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또 누가 하고 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러니까
국가의 질서가 다뤄잡히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국가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서 정치적인 안정, 뭐 그 안에 크고 작은 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제 종북좌파의 시위가 심하지 않습니까? 종북좌파들이 모든 면에서 반대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최고의 예우를 받은 혁명인데 국내에서는 종북좌파들이 군사 쿠데타다, 군사 독재다 이런 걸로 맨날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니까 민생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도 수하르토 정권 때 이 인도네시아 역사도 보면 인도네시아도 수카르노 정권 때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정권 말기에 거기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중국계가 많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따라서 군부 내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군부 내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장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수하르토 장군이 소장급이었는데 마침 시골에 있다가 그 화를 모면하고 그리고 이 공산당의 혁명을 진압했기 때문에 일약 수카르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하르토 정권이 공산주의를 완전히 인도네시아에서 제압하고 장기 집권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IMF가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이어트 폭동이 한번 크게 일어났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IMF하고 맞물려 가지고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라는 그런 이제 과정을 펼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재미난 거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수하르토 장기 집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정권이 되면 사업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하르토 정권 때에는 뇌물을 줘도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뇌물을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질서 있게 나눠 먹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쉬웠는데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놈도 줘야 되고 저놈도 줘야 되고 요놈도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북좌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김영삼, 김대중 정권 이후에 종북좌파의 정권이 바로 국가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바로 그것이 독재가 아니라 바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았던 시대요. 그래서 고도의 성장이 있었던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차관을 성공하죠. 사관을 성공한 얘기는 이미 상식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왼쪽에 이제 박정희 장군하고 에르트 수상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는데 가운데서 통역하는 분이 배경원 박사님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원 박사는 이승만 박사가 유학을 보낸 그런 청년이었다. 이때 이제 그 에하르트 수상이 차관을 요청하니까 이제 손을 벌리는 모습이 또 찍혔는데 차관을 요청하니까 에하르트 수상이 이제 일본하고의 국교 정상화를 해서 전쟁 배상금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일본한테 그동안 맞고만 살았다. 그래서 박정희 그 교사 때 문경의 초등학교 때도 실질적인 사건이 있었죠. 박정희 청년이 워낙 민족주의적인 청년이라 또 트럼펫을 잘 불고 하니까 산위에 올라가서 몰래 애국가도 연주하고 또 양양가도 연주하고 또 독립운동가 노래도 연주하고 한다가 이제 교련 교사에게 들켜가지고 두드려 맞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또 만주 신경군관학교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만주 신경군관학교 간 거는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은 손학규 장군이 밀서를 직접 가져와서 입교를 명했기 때문에 교사로 나이가 이미 늦었음에도
그 입학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 본인도 이런 맞은 그 기억과 함께 우리는 일본에게 맞고만 살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관계를 통해서 차관을 얻기는 어렵고 그래서 독일의 차관을 얻게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특집 방송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요건 이제 1965년 5월 16일 날 정말 혁명 4주년 기념 때 자, 보세요. 존슨 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 됐습니다. 1965년도 존슨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했는데 왜? 혁명 4주년 기념으로 국빈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은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죠. 미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한국에 파견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대회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진이 바로 에어포스 1 안에서 위성전화로 청와대의 박근혜 영예와 이때 이제 중학생이었죠. 13살. 위성전화 통화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이제 미국의 의전 담당관으로 방문 기간에 도왔던 분인데 그 뒤에 바로 에어포스 1 마크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이 그 당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탔던 에어포스 1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최첨단 보잉 777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의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혁명 4주년 기념으로 미국을 국빈 초청하는데 이때 초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한강 기적. 오늘날 우리나라가 최첨단 선진국이 되는 모든 프렌들이 이때 방문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26일 날 당일날 추모식과 28일 날 집회에 우리 동지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수 대통합의 기치를 내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정치 삼국지, 정치 사국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 공화당이 주도해 나가고 그래서 많은 이런 청년 인재들을 영집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많은 후원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후원들을 모을 수 있는 바로 힘이 이 태극기 집회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